세계적인 박물관 전문가가 중국 박물관 앞에서 구역질을 했습니다. 입구부터 코를 틀어막아야 했고 잔디밭에서 벌어지는 광경에 차마 눈을 뜰 수가 없었죠. 일본은 어땠을까요? 깨끗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단 10분 만에 하품이 나왔고 관람객들 표정은 마치 장례식장에 온 것처럼 무덤덤했죠. 루브르에서 25년을 일한 이 남자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시아 박물관은 죄다 이 모양인가? 그런데 마지막 목적지에 도착한 순간 이 남자의 입에서 욕이 튀어나왔습니다. 감탄사가 아니라 진짜 욕이요? 도대체 그 나라에서 무엇을 본 걸까요? 파리 본관 회의실이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루카스 드 로쉬, 루브르 박물관 차관으로서 25년간 미술사와 박물관, 운영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온 글로벌 박물관 평가 전문가죠. 그날 받은 명령은 아시아 순회 시찰이었고 중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까지 세 나라의 국립박물관을 직접 방문하여 평가하라는 지시였습니다. 단순한 출장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제 문화적 직관과 역사적 감각을 시험하는 여정이 될 것이라는 직감이 들었죠. 회의가 끝나자마자 동료들이 몰려왔고 피에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루카스, 솔직히 한국만 다녀와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의아했죠. 한국이란요. 중국의 유구한 역사와 일본의 정교한 전시 기법, 그 두 나라를 제치고 한국을 먼저 언급하다니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는 겁니까? 피에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직접 가보면 알게 됩니다. 우리 중 한국 다녀온 사람들이 전부 같은 말을 하거든요. 마리도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죠. 루카스, 당신 경력으로도 분명히 놀랄 겁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25년입니다. 루브르에서 25년을 일하며 대형 박물관과 메트로폴리탄, 에르미타주까지 세계 최고의 박물관들을 직접 평가해왔고 그것도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분석해온 제가 놀랄 박물관이 아직 남아있다는 겁니까? 동료들의 눈빛에는 단순한 추천이 아닌 뭔가 다른 것이 있었고 마치 비밀을 공유하는 사람들처럼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저는 책상으로 돌아와 지도를 펼쳤습니다. 중국 베이징, 일본 도쿄, 한국 서울, 세 점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각 박물관의 자료를 정밀하게 분석하기 시작했고 항공편과 숙소, 그리고 전시 일정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자료를 읽을수록 이상했죠. 한국국립중앙박물관의 연간 관람객 수와 전시 공간 규모, 소장품 수까지 숫자만으로도 범상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동료들이 강조한 건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말한 건 체험이었고 감각이었죠. 도대체 그곳에서 무엇을 느꼈기에 저런 확신에 찬 눈빛을 보이는 건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도 위 세 나라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고 특히 한국이 가장 기억에 남을 거라는 동료들의 확신이 저를 강하게 자극했습니다. 이번 여정이 단순한 시찰이 아닌 문화적 감각 테스트임을 느꼈고 좋습니다. 동료들의 말이 맞는지 제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겠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중국이었습니다.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 내리자마자 이 나라 특유의 거대한 스케일이 온몸으로 느껴졌고 중국은 역시 규모의 나라이니 박물관도 그에 걸맞은 웅장함을 보여줄 거라 기대하며 택시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박물관 입구에 도착하는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코를 찌르는 불쾌한 냄새가 입구부터 진하게 퍼져 있었고 고개를 돌려보니 잔디밭에서 한 남성이 버젓이 용변을 보고 있었죠. 미친 거 아닙니까? 세계적인 박물관 앞에서 벌어지는 광경이라니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고 거대한 스케일에 비해 이 나라 국민들의 시민의식 수준은 참담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충격을 가시기도 전에 박물관 안으로 들어가 보니 이건 뭐? 상황은 오히려 더 심각하더군요. 바닥에는 쓰레기가 여기저기 널려 있었고 유리 진열장에는 콧물 자국과 끈적한 손바닥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죠. 심지어 공기마저 탁해서 숨쉬기가 불편할 정도였고 건물은 거대한데 관리 직원은 단 한 명도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이게 과연 세계적인 박물관인지 방치된 창고인지 도저히 구분이 가지 않았고 저는 루브르에서 25년을 일하며 이런 참담한 광경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생각에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유물 앞에 섰을 때 저는 더욱 참담한 심정이 되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박물관 유니폼을 입은 청년이 보이기에 다급하게 물었죠. 이 박물관의 관리자는 있습니까?
도대체가 불쾌하고 더러워서 오래 있을 수가 없군요. 박물관 관리는 하고 있는 겁니까? 그 청년은 귀찮은 듯이 내 말은 쌩무시하고 가버리더군요. 수천 년 역사를 품은 귀중한 유물들이었지만 먼지만 뽀얗게 쌓여 있었고 마치 아무도 관심 없는 장식품처럼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역사적 맥락을 설명하는 안내문도 부실하기 짝이 없었고 관람객들은 유물 앞에서 시끄럽게 떠들며 사진만 찍고 휙휙 지나갔습니다. 유물을 대하는 태도에서 그 나라의 문화 수준이 드러난다고 하는데 이곳에서는 역사에 대한 존중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제가 원한 것은 단순히 보호된 유물이 아니었습니다. 살아 숨 쉬는 역사였죠. 관람객이 유물과 교감하고 그 시대 속으로 빠져드는 깊은 체험을 기대했는데 이곳에서는 그런 경험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바닥과 유리, 심지어 공기까지 모든 것이 역사를 무시하고 있었고 박물관 전체가 문화재를 전시하는 공간이 아니라 그저 관광객들의 사진 배경으로 전락해버린 느낌이었습니다. 관람을 이어갔지만 실망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전시실마다 같은 문제가 반복됐고 청결 부재와 관리 부재, 그리고 존중 부재가 이 박물관의 본질이라는 걸 깨달았죠. 중국의 역사는 분명 위대하지만 위대한 역사를 담는 그릇이 이 모양이라면 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역사는 보존하는 자의 것이지 방치하는 자의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일찍 박물관을 나오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일본이죠. 청결과 질서의 나라이니 최소한 중국보다는 나을 거라 기대하면서 비행기표를 확인했고 이번 출장의 진짜 시험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료들이 그토록 확신에 차서 말한 한국이라는 나라가 문득 궁금해지기 시작했죠. 도쿄 나리타 공항에 내리자마자 중국과는 확연히 다른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공항 바닥은 반들반들하게 빛났고 안내 표지판은 정확한 위치에 정렬되어 있었으며 사람들은 질서 정연하게 줄을 서서 이동하고 있었죠. 역시 일본입니다. 청결과 질서의 나라라는 명성이 괜히 생긴 게 아니었고 저는 박물관에 대한 기대감을 품고 택시에 올랐습니다. 도쿄 국립박물관에 도착했을 때 첫 인상은 훌륭했습니다. 건물 외관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입구부터 먼지 하나 없이 청결했으며 직원들은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죠. 중국에서 겪었던 충격적인 광경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완벽하게 관리되고 있었고 저는 드디어 제대로 된 박물관을 만났다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전시실에 들어서자 유물들이 정교하게 배치되어 있었고 조명은 적절했으며 동선도 잘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일본 특유의 꼼꼼함이 곳곳에서 느껴졌고 관람객들도 조용히 질서를 지키며 관람하고 있었죠. 중국과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그런데 한 10분쯤 지났을 때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느낌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데 정작 가슴에 와닿는 것이 하나도 없었고 지루함만 밀려왔죠. 둘러보니 외국인 관람객은 거의 눈에 띄지 않았고 내국인들도 한 작품 앞에 오래 서서 감상하기보다는 눈으로 휙휙 훑어보며 사진 찍기에만 바빠 보였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에서도 감동이나 몰입 같은 건 전혀 찾아볼 수 없었고 저 역시 마찬가지였죠. 유물은 깨끗하게 전시되어 있었지만 그저 물건처럼 느껴졌고 설명문은 간결했지만 역사적 맥락이나 감정적 울림은 전혀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고급 백화점 진열장을 보는 것 같았고 역사를 체험한다기보다는 상품을 구경하는 기분이 들었죠. 저는 유물 앞에 오래 서 있어 보았습니다. 집중해서 바라보고 역사 속으로 들어가려고 애썼지만 아무런 감정도 일어나지 않았죠. 청결과 질서만으로는 제 마음을 울리지 못했고 제가 찾던 것은 살아있는 역사와 숨쉬는 문화였는데 이곳에서는 그 어떤 생명력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중국은 혼란스러웠고 일본은 정돈되어 있었지만 둘 다 제가 원하는 것을 주지 못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역사에 대한 존중이 없었고 일본에서는 역사에 대한 감동이 없었죠. 형식은 완벽한데 내용이 비어있는 느낌이랄까요? 저는 점점 더 허탈해졌고 과연 이번 출장에서 진정한 박물관 체험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박물관을 나서며 동료들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한국이 가장 기억에 남을 거라던 그 확신에 찬 눈빛이요. 중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라면
대체 한국에는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저는 이제 한국을 향한 기대가 절정에 달했고 서울행 비행기에 오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기억할 박물관은 오직 한국뿐이라는 동료들의 말이 맞는지 이제 직접 확인할 차례라고요.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부터 뭔가 달랐습니다. 공항 자체가 하나의 작품 같았고 동선이 직관적이면서도 여유로웠으며 곳곳에 한국 전통 문양과 현대적 디자인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었죠. 중국의 혼란도 일본의 차가운 정돈도 아닌 따뜻하면서도 세련된 공간이었고 저는 서울이라는 도시가 벌써부터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국립중앙박물관으로 향하는 동안 차창 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고층 빌딩과 전통 한옥이 공존하는 독특한 도시였고 거리는 깨끗했으며 사람들의 표정에서 활기가 느껴졌죠. 이 나라가 어떤 박물관을 가지고 있을지 기대감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국립중앙박물관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규모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건물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예술 작품이었고 웅장하면서도 위압적이지 않았으며 주변의 자연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죠. 루브르에서 25년을 일했지만 이런 첫인상을 주는 박물관은 처음이었고 저는 입구에 서서 한동안 건물 전체를 바라보며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입구로 들어서며 주변을 둘러보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중국이나 일본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외국인 관람객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다양한 언어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죠. 한국 시민들도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 있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기대감과 즐거움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박물관을 방문하는 것 자체를 진심으로 즐기고 있다는 게 표정만 봐도 느껴졌고 저는 이 분위기부터가 중국과 일본에서는 결코 경험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상설 전시장으로 향하는 길목부터 공간 설계가 남달랐고 천장의 높이와 자연광의 유입 그리고 관람객의 동선까지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산되어 있었죠. 이곳은 단순히 유물을 보관하는 장소가 아니라 관람객의 감각 전체를 설계한 공간이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사유의 방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어두운 공간 안에 오직 2점의 반가사 유상만이 은은한 조명 아래 놓여 있었고 유리 진열장 없이 유물이 그대로 관람객과 마주하고 있었죠. 차후 400년의 세월을 거친 반가사 유상 앞에서 저는 숨조차 제대로 고를 수 없었고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고요함 속에서 역사가 저에게 직접 말을 거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바닥에는 미세한 기울기가 있어서 자연스럽게 시선이 유물로 향하게 되어 있었고 공간 전체에서 은은한 편백나무 향기가 퍼져나와 마음이 저절로 차분해졌습니다. 이런 섬세한 설계가 가능하다는 게 믿기지 않았고 저는 전통 재료와 현대적 공간 감각이 이토록 완벽하게 결합된 전시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국인 관람객들은 조용히 반가사 유상을 바라보며 역사와 교감하고 있었고 그들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존중과 깊은 몰입이 담겨 있었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역사는 살아 숨쉬며 나의 모든 감각을 압도한다는 것을요. 동료들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박물관이 아니었죠. 사유의 방을 나와 다음 전시실로 향하던 중 저는 왕의 서고라는 공간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조선 왕실의 기록 문화를 보여주는 전시였고 그 중심에는 외교장각 의궤가 놓여 있었죠. 저는 그 이름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외교장각 의궤. 프랑스인으로서 저는 이 이름 앞에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1866년 병인 양요 당시 프랑스 군대가 강화도를 침략하여 외교장각에 보관되어 있던 의궤 297책을 약탈해갔고 그 책들은 오랜 세월 동안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잠들어 있었죠. 한국인들은 수십 년에 걸쳐 반환운동을 펼쳤고 마침내 2011년에 영구 대여 형식으로 고국의 품에 돌아왔습니다. 루브르에서 25년을 일하며 수많은 문화재 반환 논쟁을 지켜봤지만 이렇게 직접 그 결과물 앞에 선의 감정이 복잡해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의궤를 가까이서 살펴보니 일부 표지에는 손상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약탈과 보관 과정에서 생긴 상처였겠죠. 하지만 한국은 그 상처까지도 역사의 일부로 품어 복원하고 전시하고 있었고
저는 그 태도에서 이 나라가 역사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똑똑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의궤 안에는 조선 왕실의 결혼과 장례, 각종 의례의 기록이 상세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어떤 옷을 입었고 어떤 음식을 준비했으며 어떤 순서로 의식이 진행되었는지까지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었죠.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그림과 함께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방식이었고 저는 이런 수준의 기록 문화를 가진 나라가 세계에 또 있을까 싶었습니다. 프랑스에서 돌아온 의궤의 표지 하나하나가 역사의 고통과 회복을 말하고 있었고 저는 그 앞에 오래도록 서서 묵념하듯 바라보았습니다. 약탈당한 역사를 되찾아온 한국인들의 집념이 느껴졌고 그 집념이 있었기에 지금 이 자리에서 의궤를 볼 수 있다는 사실에 경외심마저 들었습니다. 다음 전시실로 이동하자 청자와 왕실 도자기들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고려 청자의 그 유명한 비색이 눈앞에 펼쳐졌고 저는 또 한 번 숨을 삼킬 수밖에 없었죠. 색감의 깊이와 은은함이 상상 이상이었고 세월이 흘러도 빛바래지 않는 아름다움이 거기 있었습니다. 섬세한 상감 기법으로 새겨진 문양들을 보며 저는 한국인들의 장인 정신에 감탄했습니다. 이 정도의 기술력과 미적 감각을 수백 년 전에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고 왕실 문화의 품격이 도자기 하나에도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한국인 관람객들은 단순히 유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역사와 교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자부심이 느껴졌고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이 나라는 단순히 과거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와 문화를 살아 숨쉬게 만드는 곳이라는 것을요. 전시실을 하나하나 거쳐가며 저는 점점 더 깊은 몰입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멈춘 곳이 있었는데 그곳은 마치 현실과 분리된 또 다른 세계처럼 느껴지는 공간이었죠. 우주와 자연의 순환을 담아낸 체험형 전시였고 저는 그 입구에 서서 잠시 숨을 고르며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들어서는 순간 모든 감각이 동시에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이 천천히 흐르고 있었고 물의 순환을 상징하는 영상이 벽면 전체를 감싸며 흘러내렸죠. 소리는 최소화되어 있었지만 그 고요함이 오히려 웅장하게 느껴졌고 저는 마치 우주 한가운데에 서 있는 것 같은 착각에 빠졌습니다. 이런 전시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유물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관람객 스스로 느끼고 생각하게 만드는 방식이었고 해설이나 설명 없이도 모든 것이 온몸으로 전달되었죠. 천천히 걸으며 바닥의 미세한 기울기를 느꼈고 공간 어딘가에서 은은하게 퍼져나오는 향기가 마음을 더욱 차분하게 가라앉혔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된 설계라는 걸 알 수 있었고 저는 내 몸과 시선이 공간과 완벽히 동기화되는 경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전시의 일부가 된 느낌이었죠. 주변을 둘러보니 한국인 관람객뿐 아니라 외국인들도 저마다 자신만의 사유에 잠겨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떠들거나 서두르지 않았고 각자의 속도로 공간을 거닐며 조용히 감정을 나누고 있었죠. 일본 박물관에서 봤던 무표정한 얼굴들과는 완전히 달랐고 이곳에서는 모든 사람이 진심으로 몰입하며 역사와 예술을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생각했습니다. 한국 박물관의 디자인 철학이 무엇인지를요? 전통과 현대가 자연스럽게 결합되어 있었고 심리적 설계와 감각적 연출이 완벽하게 어우러져 있었죠. 전시물의 최소화와 공간의 최대화, 그 전략이 관람객의 몰입을 극대화하고 있었고 저는 이것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이 공간을 떠날 때 저는 단순히 박물관을 본 것이 아니라 한국의 역사와 예술을 제 안으로 들여온 기분이었습니다. 중국에서는 혼란 속에서 역사가 방치되어 있었고 일본에서는 질서 속에서 역사가 죽어 있었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역사가 살아 숨쉬며 관람객과 대화하고 있었고 저는 그 대화에 기꺼이 참여한 것입니다. 한국 박물관은 단순한 전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감각과 사고를 설계한 예술 작품이었고 저는 25년 경력의 박물관 전문가로서 이런 경험은 처음이라고 단언할 수 있었죠. 이제 한국에 대한 제 인식은 완전히 바뀌었고 동료들이 왜 그토록 확신에 차서 한국을 추천했는지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박물관 관람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저는 기념품 매장에 들렀습니다.
솔직히 큰 기대는 없었죠. 대부분의 박물관 기념품이란 그저 유물 사진을 인쇄한 엽서나 열쇠고리 정도에 불과하니까요. 그런데 국립중앙박물관의 기념품 매장은 제 예상을 완전히 뒤엎어버렸습니다. 뮤즈라는 브랜드로 운영되는 이 매장은 기념품 가게가 아니라 하나의 문화 편집숍이었습니다. 방아사 유상을 모티브로 한 미니어처부터 고려 청자의 비색을 담은 도자기 소품, 전통 문양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패션 아이템까지 모든 제품이 한국 문화의 정수를 담고 있었죠. 저는 하나하나 집어들며 감탄을 금치 못했고 굿즈 하나하나가 단순한 제품이 아닌 한국 문화의 살아있는 증거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매장은 젊은 관람객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열정적으로 제품을 고르고 있었고 서로 사진을 찍으며 즐거워하고 있었죠. 이른바 MZ세대라고 불리는 젊은 층이 박물관 문화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소비하고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젊은이들이 박물관을 지루한 곳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에서는 완전히 다른 현상이 벌어지고 있었죠. 나중에 자료를 찾아보니 국립중앙박물관의 연간 관람객 수가 500만 명을 돌파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수치는 세계 5위권에 해당하는 것이었고 루브르와 대형 박물관 다음 순위에 한국의 박물관이 이름을 올리고 있었죠. 500만이라는 숫자가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는 것을 저는 직접 눈으로 확인한 셈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것은 박물관이 주최하는 다양한 행사들이었습니다. 특히 분장대회라는 행사가 인상적이었는데 관람객들이 직접 유물 속 인물로 분장하여 참여하는 축제였죠. 현장에 6천 명이 넘는 관객이 모였다고 했고 참가자들의 창의적인 변신과 유물 재해석이 박물관을 하나의 거대한 축제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관람객이 직접 유물과 교감하며 새로운 이야기를 창조하는 경험. 이것이 바로 국립중앙박물관의 힘이었죠. 이 모든 것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들며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박물관 체험을 소셜미디어에 공유했고 그것이 다시 새로운 관람객을 끌어들이는 선순환이 만들어지고 있었죠. 박물관이 단순히 유물을 보관하는 장소가 아니라 문화 플랫폼으로 진화한 것이었고 저는 이런 현상을 세계 어느 박물관에서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 박물관은 역사적 유산을 보여주는 곳이 아닌 문화와 감각이 폭발하는 살아있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한국 문화의 정체성과 역사적 자부심이 하나의 브랜드로, 하나의 운동으로 확산되는 순간을 저는 목격하고 있었죠. 25년간 박물관을 평가해온 전문가로서 이런 역동적인 박물관 문화는 처음이었고 저는 깊은 감명을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밤 저는 호텔방에 앉아 이번 출장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중국에서 느꼈던 충격과 실망, 일본에서 경험했던 공허함, 그리고 한국에서 마주한 압도적인 감동까지 모든 장면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죠. 세 나라의 박물관을 직접 비교해본 결과는 명확했고 저는 그 결론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고민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파리로 돌아온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한 통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CNN에서 세계 박물관 문화에 대한 인터뷰를 요청해온 것이었죠. 루브르 박물관 차관으로서 아시아 박물관 순회 시찰 경험을 공유해달라는 내용이었고 저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한국에서 경험한 것들을 세계에 알리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기 때문이죠. 인터뷰 당일 카메라 앞에 앉자 긴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국립중앙박물관에서의 기억이 떠오르자 말문이 저절로 열렸죠. 저는 25년간 세계 최고의 박물관들을 평가해왔습니다. 대형 박물관, 메트로폴리탄, 에르미타주까지 직접 발로 뛰며 분석했죠. 하지만 한국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느꼈던 감동은 그 어느 곳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사유의 방에서 반가사유상 앞에 섰던 순간을 이야기했습니다. 1400년의 세월을 거친 유물이 유리 진열장 없이 저와 마주했던 그 순간 시간이 멈추고 역사가 직접 말을 걸어오는 듯했던 그 경험을요. 바닥의 미세한 기울기와 은은한 편백나무 향기, 그 모든 섬세한 설계가 관람객의 감각을 어떻게 깨우는지를 설명했죠. 외교장각 의궤 앞에서 느꼈던 복잡한 감정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프랑스인으로서 부끄러웠지만 한국인들이 수십 년간 반환,
운동을 펼쳐 되찾아온 그 집념에 깊은 경외심을 느꼈다고요. 약탈당한 역사를 포기하지 않고 끝내 되찾아온 한국인들의 자부심이 박물관 곳곳에 살아 숨 쉬고 있었습니다. 중국 박물관에서는 역사에 대한 존중을 찾을 수 없었고, 일본 박물관에서는 역사에 대한 감동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박물관은 달랐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전시 공간이 아니라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생명체였죠.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박물관은 단순한 공간이 아닙니다. 한국인들이 자신의 손으로 지켜낸 역사이며 그 웅장함과 열정은 전 세계가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저는 루브르에서 25년을 일했지만 이토록 완벽하게 설계된 몰입의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한국은 역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살아 숨쉬게 만드는 나라입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스튜디오를 나서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동료들이 왜 그토록 확신에 차서 한국을 추천했는지 이제 완벽하게 이해했다고요. 그리고 언젠가 다시 서울을 방문하리라 마음먹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